난해한 과학을 명쾌하게 정리한다. 허무맹랑하지만 과학의 불씨였던 연금술.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라는 논쟁을 일으킨 종의 기원. 과학에 대한 신뢰를 처음으로 깬 과학혁명의 구조. 인류의 만행을 고발한 침묵의 봄. DNA의 구조를 풀어낸 이중나선. 인류의 생존과 진화를 일궈낸 과학. 과학이 인간의 역사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500년 남짓입니다. 신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기에 한 줄기 빛처럼 나타나 중세의 암흑시대를 서서히 몰아냈거든요. 그런데 과학은 정말 빛이 맞을까요? 과학의 비전이 정말 우리를 유토피아로 데려다 줄까요? 과학과 인류의 동행을 들여다보며 과학이 안내하는 인간의 길을 생각해 봅니다. 화성 착륙과 인공지능의 시대까지 도달한 현재, 지난 흔적들을 되짚어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흐름출판, 이시한 지음, 지적 현대인을 위한 지식 편의점입니다. 지식 편의점은 필독 고전들을 하나의 맥락으로 쉽게 이해하도록 기획된 시리즈입니다. 그 첫 번째 생각하는 인간 편에서는 철학을 통해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온 인문 지식을 전달했고, 두 번째 인간의 생애 편에서는 고전 문학을 한 인간의 여정으로 묶어 삶의 궤적을 그렸지요. 오늘 세 번째 책에서는 신을 꿈꾸는 인간 편에서 인공지능까지 도달한 현대의 과학을 통해 인간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3장 인간, 신을 배반하다 꼭지 중에 1900년대를 연 꿈의 해석, MBTI 성격 유형 검사 꼭지를 낭독해 봅니다. 1900년대를 연 꿈의 해석. 고대인들에게 꿈은 정신의 존재를 일깨우는 증거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먼 곳에 있는 것 혹은 과거의 것을 볼 수 있는 꿈은 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지요. 그래서 몸 이외의 다른 것이 몸 안에 들어왔다가 잠들면 빠져나와서 주변을 돌아다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몸과 다른 그 무엇, 정신 혹은 영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꿈이 바로 그 증거이지요. 철학이 발달한 그리스 시대에도 꿈은 학문의 대상이 아닌 신들의 의지를 전하거나 계시를 내리는 수단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신들은 꿈을 통해서 인간들과 소통하지요. 전령의 신 헤르메스도 그래서 인간들의 꿈속을 들락거렸습니다. 기독교가 득세한 중세인들이 보기에 꿈은 어떤 방식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것이었죠. 역시 꿈을 설명할 길은 신밖에 없었지요. 꿈은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는 도구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지금도 꿈을 꾸면 해몽을 찾고 심지어 로또 번호처럼 미래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는 것은 이런 생각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일 것입니다. 김만중의 소설 구운몽에서는 꿈에서 양소유라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본 육관대사의 제자 성진이 문득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꿈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 성진이 꾸었던 꿈은 스승인 육관대사에 의해 교훈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게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도 신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사람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존재에게 꿈이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시대가 되어서 인간 자체도 자연현상도
과학의 분석으로 설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도무지 설명도 불가능하고 판단이나 분석 자체가 안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꿈은 유독 연구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거든요. 인간의 영혼과 관련된 어떤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정도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객관화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꿈을 과학적인 분석 대상으로 삼아 체계화시키고 꿈의 의미와 메시지를 설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지그문트 프로이트입니다. 그가 1900년에 출판한 책이 꿈의 해석이거든요. 출간 연대도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1800년이 지나고 1900년대가 열렸잖아요. 프로이트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이름을 보면 독일인 같기도 한데 막상 어느 나라 사람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프로이트는 현재 체코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엔 오스트리아였지요. 그는 어린 시절에 빈으로 이주합니다. 그래서 국적은 오스트리아예요. 하지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나치의 탄압을 피해 영국으로 망명을 하지요. 그의 생은 복잡한 여정이었습니다. 그의 학문적 여정은 더욱 복잡하지요.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에 의대생으로 입학하여 1881년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의 신경과 의사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히스테리에 대해 연구하고 치료하기 시작하지요. 그때는 최면술로 히스테리나 목류병을 치료하는 게 유행이었는데 프로이트는 이에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환자가 자신의 증세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히스테리가 치료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화법을 연구하던 프로이트는 거기서 자신만의 방법을 발전시키지요. 일명 자유연상법입니다. 영화를 보면 심리학자를 찾아가 편안하게 누워서 주절주절 이야기하는 장면이 클리셰로 나오잖아요. 그런 방법을 개발한 사람이 프로이트입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무의식을 탐색하고 꿈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정신분석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만들게 됩니다. 혹자는 과학계의 3대 혁명으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다윈의 진화론, 그리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꿈의 해석은 주관적인 주장일 뿐 과학은 아니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꿈을 해석하는데 어떤 과학적 방법도 적용되지 않고 그저 프로이트의 주장일 뿐이라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꿈의 해석은 과학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일까요? 꿈의 해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 2장을 거쳐서 꿈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인간의 정신작용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밝히는 부분입니다. 꿈은 연구할 만하다는 거지요. 그도 그럴 것이 꿈이라는 게 여러 명이 같이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그 개인조차도 나중에 기억이 희미해지는 거잖아요. 게다가 부끄러운 내용들에 대해서는 남에게 이야기하기를 꺼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할 대상이 될 수가 없었던 거지요. 프로이트는 그런 난점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연구할 만하다며 스스로 자신의 환자 이르마에 대해서 꾸었던 꿈에 대해 분석하면서 자기 자신을 텍스트로 삼습니다. 나중에 프로이트의 계승자라는 칭호를 듣는 자크 라캉이 정신분석학자가 프로이트가 이르마에 대한 꿈을 분석한 것을 다시 분석해서 사실 프로이트가 이르마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진단하기도 합니다. 그 후 이어지는 장에서 프로이트는 꿈에 대해 본격적으로 분석합니다. 인간이 꿈을 꾸는 이유는 소망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그의 핵심 주장입니다.
인간의 소망은 이성적으로 대하기에는 조금은 유치하고 창피하고 너무 직접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선 그런 부분을 왜곡해서 표현하게 되지요. 무의식이 스멀스멀 그대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자면서도 이성에 의한 검열을 거쳐서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어느 젊은 의사가 탈세 혐의로 체포되는 꿈을 꾸었다고 가정합시다. 꿈을 꾸기 전날 소득이 별로 없어 단출하게 소득 신고를 해야 했던 그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 생겼고 그게 탈세범이라는 형태로 꿈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해석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지요. 원래의 욕망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압축, 전치의 방법을 통해 왜곡합니다. 압축은 꿈이 전개될 때 중간중간 생략되는 겁니다. 그래서 꿈을 꾸다 보면 하늘을 날다가 갑자기 음식을 먹는 장면으로 건너뛰기도 하지요. 전치는 위험하거나 전복적인 욕망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생각하게 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때리고 싶다는 충동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과일을 밟는 형태로 꿈에 나타나는 식인 거지요. 무엇보다 꿈은 상징을 활용하거든요. 자기가 사촌 동생한테 소세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꿈을 꾸었는데 사실 이 소세지는 남성의 성기의 상징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해석이 꿈의 해석에서 빈번하게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프로이트의 약점으로 지적되는데요. 너무나 많은 소재들이 성에 결부시킨다는 거예요. 프로이트는 웬만한 정신적 문제들은 전부 어린 시절에 겪었던 성적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해석하지요. 그래서 그의 추종자인 동료인 카를 구스타프 융도 입만 열면 성적인 이야기야 라고 하며 그와의 교류를 중단하지요. 융은 이후 성격의 원형과 집단 무의식 같은 것으로 또 다른 이론을 만듭니다. MBTI 성격 유형 검사도 융의 이론에 근거한 것이지요. 비록 성이라는 편향성은 있지만 프로이트가 이렇게 열심히 꿈을 해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꿈이 무의식과 관계가 있고 그 무의식을 탐구하는 과정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가지는 생각이나 소망들이 평소에는 이성에 억눌려 무의식 저편에 존재하다가 꿈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전의식이 존재하는데 전의식은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전의식은 기본적으로 무의식이지만 살짝 건드려주는 것만으로도 의식의 영역으로 넘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달 만에 간 식당에서 저번에 왔을 때 뭐 먹었지? 하고 곰곰이 생각하면 신기하게도 떠오르거든요. 평소에 한 달 전 식당에서 먹은 메뉴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살지 않지만 의식적으로 떠올리려고 하면 기억이 나는 거지요. 프로이트는 무의식이 인간의 정신건강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리적 삶의 토대라는 것이지요. 때때로 이 무의식은 전의식 단계를 거쳐서 의식의 영역에 올라올 수 있지요. 자신의 심리적 불안감, 히스테리나 신경증은 무의식에 있는 어떤 사실들 때문인데 그것을 전의식을 거쳐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내 밝혀줌으로써 원인을 직시하고 문제를 치유할 동력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꿈은 그런 무의식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전의식의 단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해석함으로써 무의식에 접근할 수도 있고요. 현재 프로이트 이론은 과학이 아니라는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의 책에는 주장이 있을 뿐 객관적인 근거나 관찰, 실험이 없다는 것이에요. 과학임을 주장하지만 과학적 방법론은 아닌 것이죠.
또 하나 프로이트의 한계는 원인을 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프로이트도 꿈은 과거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미래와 관계가 없는 것인데 이런 방법론을 심리적 치료에 쓸 수 있냐는 것이지요. 물론 이미 당대에 받았던 비판도 있지요. 융이 말한 입만 열면 성이야 라는 이야기처럼 무의식을 성에 편향되어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의미가 없거나 혹은 신의 계시처럼 영적인 영역이라고 여겨지던 인간의 꿈을 이성적으로 해석하고 과학의 틀 안에서 분석하려 했던 그의 노력은 과학의 절대성이 인간의 정신까지 근본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일종의 신호입니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자연 법칙은 물론 인간의 신체까지 과학의 눈을 적용했지만 과학적으로 도저히 접근할 수 없던 것이 인간의 정신 영역이었습니다. 정신은 영혼이라는 것을 상정하게 하고 이것은 물리적 영역과는 다르기 때문에 종교적 영역으로 생각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인간의 정신을 무의식, 전의식, 의식이라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정신을 들여다보는 창으로 꿈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영역도 과학이라는 조명 아래 드러나는 것이지요. 물론 인간의 정신은 아직도 일종의 알고리즘이며 뇌의 네트워킹이 만들어낸 시뮬레이션이라는 식으로 논의만 구분하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뇌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정신의 작용과 퍼포먼스들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우리의 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고 있는 것이 더 많지요. 뇌과학을 다룬 책을 보면 논의의 대부분이 아직은 모른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느낄 때는 어떤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것까지는 관찰로 알 수 있는데 그 부위가 자극받은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 것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 이런 기제를 안다면 그야말로 인간 정신을 조정할 수 있게 되지요. 과학의 발전 단계에서 보면 꿈의 해석은 과학의 시선 아래 두지 않는 것은 이제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선언과도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이제 과학의 모든 것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신이나 운명 같은 외부적 요인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사고를 탈피하고 온전히 인간 스스로에게 결정과 책임을 맡기는 완전한 인간 중심주의가 바로 꿈의 해석이라는 책에서 엿볼 수 있는 인간의 의지입니다. MBTI 성격 유형 검사.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잘못 알고 있는데 사실 융은 프로이트의 긴밀한 학문적 동지입니다. 나중에는 강하게 비판했지만요. 융은 콤플렉스라는 말을 제일 처음 제안한 사람이자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MBTI 검사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한 사람이지요. 그가 쓴 심리 유형론에서는 인간의 성향을 몇 가지 기준으로 나누고 있지요. 하지만 그가 직접 MBTI 검사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MBTI는 마이어스 브리그스 유형 지표라고 하는데요. 작가인 캐서린 쿡 브리그스와 그녀의 딸이자 역시 작가인 이사벨 브리그스 마이어스가 함께 개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심리학자도 아니고 심리학을 공부한 적도 없는 소설가들입니다. 이들이 MBTI를 개발한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 때문에 산업계의 일손이 부족해지자 여성들이 직접 전선으로 동원되었는데 그때 여성의 성격을 구분해 가장 적절한 업무를 찾아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현재 잔존하는 이런저런 것들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 얽힌 이야기들이 많은데 제2차 세계대전은 정말 인류의 역사를 크게 바꿔놓는 사건임은 틀림없는 것 같네요.
MBTI 문제점은 이론도 실제도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는 것이지요. 융의 이론 역시 심리학이 근대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때라 요즘의 과학적 방법론으로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프로이트가 환자들의 꿈을 보니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게 융은 환자들의 성격을 분류해 보니 라는 정도의 직관적인 유형 분류를 했던 것이지요. 정확한 통계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이론으로 실천적인 지표를 만든 MBTI는 더욱더 과학적이지 않았습니다. 소설가들이 융의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만들었거든요. MBTI 해석에 사용되는 심리 역동 위계는 융의 해석과 거리가 있는 MBTI 개발진의 독자적인 이야기라는 비판이 이미 1960년대부터 제기되었습니다. 번외로 개발자인 이사벨이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이어스 브리그스 재단이 이를 감추려고 여러 가지를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진 적도 있었죠. 미국에서 인종차별은 강력한 주홍글씨이기 때문에 MBTI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MBTI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처음 만들어질 때 과학적인 근거가 없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몇십 년간 사용하면서 통계적으로 다듬어지고 입증된 것도 있으니 근거가 생겼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마트폰 앱으로 간단히 검사하는 것만으로 성격 유형을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정식으로 검사한다 해도 인간의 성격 스펙트럼은 그보다 더 다양하기 때문에 MBTI는 참고 자료일 뿐 절대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MBTI가 연인 간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거나 심지어 취업할 때 참고 자료로 쓰인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MBTI가 그 정도의 신뢰성을 가진 테스트는 아닙니다. 재미로 단순한 참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테스트는 자칫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핑곗거리로 쓰이기 쉽거든요. 예를 들어 내면의 용기가 부족해 실행하지 못한 일을 두고 나는 I형이니까 어쩔 수 없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말이죠. 성격 유형은 한 번쯤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이지 자신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더더욱 자신이 되고자 원하는 사람에 대한 지표도 아닌 것이지요. 원하는 성격이 있다면 그렇게 바꿔나가는 것이니까요.